일본 스가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푸대접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굴욕은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간접적인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미국의 대중 자세가 보다 뚜렷해지는 가운데 일본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리는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남중국해의 불법 해양 권익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을 지목하고 홍콩과 위구르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전부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연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이든 정부에 분명히 있었다면 그것은 스가 총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 총리에 대한 바이든 정권의 처우는 지극히 혹독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는 호스트인 트럼프 대통령이 현관 밖에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아베가 특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며 외교 의례상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이든은커녕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조차도 스가 총리를 현관에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은 의장대 뿐이었습니다. 스가 총리가 백악관 안으로 들어서도 호스트인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팠다는 말도 있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마중 인사만이라도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호스트의 의무일 것입니다. 스가 총리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해리스 부통령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리스 부통령이 스가 총리와 만난 후 처음 말한 것은 환영한다는 말이 아니었고 그녀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전날 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말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해리스 부통령이 말을 시작한 지 3분이 조금 지났을 때 백악관 실내에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트기가 머리 위를 저공비행한 것입니다. 왠지 백악관 측이 일부러 창문을 활짝 열어 놓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였습니다. 제트기가 백악관 위를 날아가는 상황이 긴급히 비행기를 띄울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는 해도 스가 총리를 만나는 시간에는 띄우지 않거나 항로를 1km 정도만 돌려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이 제트기의 비행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이 강력히 요구한 만찬은 결국 열리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점심도 햄버거 한 개뿐이라는 간소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답답한 N95 마스크는 고령인 두 정상에게 부담이 큰 것이어서 그 상태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는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 출국 전에도 미국 도착 후에도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도 스가 총리도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바이든 정부로서는 마스크를 벗고 화이자 백신의 유효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미일 간의 결속을 표현하는데도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더 유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염 예방을 명분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스가 총리의 방미 이틀째에 바이든 대통령은 고향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으로 돌아가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것은 석 달 만이며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골프가 취미인 스가 총리가 그 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일본 총리가 와 있는 가운데 그 일본 총리를 무시하고 자기 동료들과 골프를 치러 간 것입니다. 트럼프 아베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일본에 대한 푸대접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측은 스가 총리와 화이자 CEO와의 워싱턴 대면 회담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화이자 CEO와 악수를 하며 백신 추가 공급 확약을 받아냈다는 그림을 사진에 담았다면 스가 총리에게 큰 이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가능한 한 협력적 자세를 보였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화이자 CEO와의 대면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화회담만 있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화이자 CEO는 협력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만 했고 스가 총리의 말과는 달리 9월까지 필요한 물량의 추가 공급 약속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공동 성명에서는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강하게 내세우면서도 스가 총리의 대우에서는 정반대로 생각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이 굴욕적인 외교를 강요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이해하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바이든 정권과 중국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은 10년 가까이 되는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상부상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동생 짐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을 앞세워 중국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습니다. 해리스의 남편 더그 M 호프가 오랫동안 일해온 DLA 파이퍼라는 로펌은 중국 진출 기업의 조언자 업무를 통해 중국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LA 파이퍼는 중국 정부를 고객으로 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는 제임스 켈리 기후변화 특사, 콜린 블링켄 국무장관 등 중국과 이런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쌓아올린 관계에서 여러 가지가 표면화되면 곤란한 약점을 중국 측에 잡혀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월가를 비롯한 대중사업에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 재계인도 당연히 많습니다. 이들도 중국의 뜻을 받들어 중국에 대해 강경으로 일관하는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이 진행하는 홍콩 위구르 등지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이해심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유화적 행보가 엿보이는 것은 이런 중국과의 깊은 연관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여론에 밀려 중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의 국내 사정입니다. 홍콩과 위구르의 인권 상황이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고 이 민심이 미 의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국내 여론을 충분히 배려해야 했기 때문에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중 구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꽤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중국의 상당히 강경한 미일 공동성명은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한 문서로 언뜻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관대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배려한다는 메시지도 보낼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이든 정부가 보여준 스가 총리에 대한 냉대라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아떨어집니다.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어려운 자세를 보이지만 그것은 포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견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링켄 국무장관은 C19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문제 삼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래 지향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징벌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위구르 상황을 제노사이드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제재한 사람은 현지 공안 당국에 속하는 2명뿐이어서 중국 정부로서는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정말로 중국이 곤란한 곳까지는 발을 내디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대중 정책은 상당히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다른 측면을 봐둬야 할 것은 중국과 좋은 관계인 정부 고위 관계자건 중국과 두터운 경제적 관계가 있는 재계 고위 관계자건 자신들이 정말 중국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변명이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괴롭히는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미국에는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홍콩이나 위구르에 있어서 중국이 서방 여론을 납득시킬 행동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서방과 중국의 대립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표면화된 차이나 리스크 하에서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그것은 더욱더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약해져가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방이 공조의 강경책에 나서면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나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중국 경제는 서방 기업의 투자 의존도가 크고 이곳이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미중 간의 다툼 속에서 일본은 단지 미국이 중국을 향해 정책을 펼칠 때 적절하게 이용하는 놀이개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